자, 우리 560페이지로 460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에 동시행항변권이라고 나오죠? 별표 써요, 별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게 한 문제짜리예요, 그냥. 동시행항변권이. 쌍무계약은 서로 간에 의무를 지고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잖아요. 양당사자가 쌍방이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러면 쌍방 의무는, 이행할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동시행관계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서로 주고받고 해야 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게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이행상의 결련관계라고 그러죠. 이행상의 결련성에서 서로 간에 동시행항변권이 생겨요. 항변권이라는 얘기는 뭐냐? 거절권이라는 말이에요. 거절권. 자, 이거 보세요.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물건도 안 주면서 돈부터 보내라고 그래. 노. 물건 주세요. 나 돈 다 준비됐어. 물건 이행해야 돈 줄 거 아니에요. 또 거꾸로. 돈도 안 주면서 물건부터 이행하라고 그래. 그럼 매도인은 돈 가져오세요. 물건 당장 보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 채무, 매도인은 물건을 넘겨줘야 할 채무가 있고 매수인은 돈을 줘야 할 채무가 있는데 서로 타방의 채무 이행 시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줘야 할 의무 없지 않습니까? 당신 물건 주면 나 대금 주겠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했나? 동시행항변권, 거절권. 그러면 이건 영원히 거절하는 거다. 타방의 이행 시까지만 거절하는 거다. 타방의 이행 시까지만. 이걸 연기적 항변권이라고. 연기. 기간을 연장한다 이겁니다. 너 줄 때까지 나 못 줘. 이렇게. 영원히 거절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타방이 이행해요. 그럼 못 준다라고 거절 못 하죠. 줘야죠. 이해가죠? 연기적 항변권. 그러면 이걸 보세요. 이건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는 거죠. 이거 의무규정이죠. 그러니까 특약을 맺으면 특약이 우선해요. 그래서 잘 들어보면은 선행 특약을 맺었어. 자, 먼저 이행하기로 했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B가 그 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어요. 그럼 자재를 공급해서 그 공장을 가동을 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대금이 나올 때 그걸로 자재를 결제해 주다 보니까 자재 공급을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결제를 해주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있죠?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옷을 만드는 이런 그 제조업을 하더라고. 그러면 그 옷을 만들어서 주면서 그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주문한 옷을 만들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먼저 물론 계약금을 얼마를 받으면서 만드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공급할 때 이렇게 대금을 결제를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먼저 이행을 하기로 특약을 맺으면은 원칙은 항변권이 없다는 얘기죠. 거절권이 없어. 먼저 이행해야 하니까. 그 자재를 공급하는 사람이 먼저 이행하니까 대금 안 준다고 해서 거절 못 하죠. 대금은 3개월 후가 대금 결제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선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생기는 경우가 어떤 거냐. 불안화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불안화 항변권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B라는 자재를 공급해주는 자가 자재를 공급할 때가 됐는데 A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이야. 이거 부도나 버리면은 자재값 하나도 못 받아.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3개월 만에. 이해가죠? 그러니까 자재를 공급을 해주는데 상대방 후 이행 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는 나 불안해서 이행 못 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저한 그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철학자들은 나는 곧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 뜨면서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이건 생각을 꼭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오늘 철저하게 잘 산대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최진석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무슨 아침에 눈 뜨는 걸로 뭘 생각합니까? 라고 이제 아나운서가 물어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자기는 생각한대요. 매일매일 그렇게 한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이렇게 어영부영하는 낭비하는 시간이 없다. 이거. 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으니까 얼마나 이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이용하겠냐 이겁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희망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마지막 족적이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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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에 안 나온다고? 띵가띵가 놀러 간다고? 이게 철학적인 사고가 들리는 거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생각이 틀린 거죠. 여러분들 EBS 특강이다 뭐다 해갖고 최진석교수 노자 강의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강의 참 잘하시잖아. 그렇죠?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 최진석 교수. 한번 들어보세요. EBS 특강. 노자 특강이 14강의가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도 인터넷에 다 나와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EBS 노자 특강. 최진석. 근데 너무나 좋아요. 저 특강 들어보면. 자, 아무튼 이상한 얘기가 됐는데 불안항변권. 두 번째, 이 선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에 이행지체라는 건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고 있는 거. 이행지체 중에 후이행기가 도래해버렸어요. 후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러면 항변권 생기죠. 시험 문제는 밑에 것이 더 잘 나오는데, 자, 이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 토지를 1억 원에 매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어. 어때? 관행상 그렇죠? 그래서 3월 20일 날 4,000만 원의 중도금을 주기로 했어. 그 다음에 4월 20일 날, 이제 한 달 만에 잔금을 주면서 5천만 원의 잔금, 등기를 교부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5천만 원의 잔금과 등기 교부는 동생관계인데 이 중도금은 선행이에요, 아니에요? 선행이잖아. 한 달 전에 먼저 줘야 하잖아. 너 등기 넘겨줄 때까지 나 중도금 못 줘라고 거절 못 하죠, 그럼. 이해 가야 안 가요? 이게 선행 특약이잖아. 먼저 이행하기로 특약을 맺은 거잖아. 그러면 등기 교부 않더라도 중도금은 줘야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자가 중도금 준다는 날짜가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고 있었어. 이걸 이행지체라고 그래요. 이행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고 있었어. 돈이 지가 없는 거지 은행에 돈이 없어서 이행 못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무튼 이걸 이행지체라고. 근데 잔금 기일까지 와버렸어. 후 이행기까지 도래해버렸어.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읽어보면은 중도금 지체부터 잔금 기일까지 이 한 달 동안의 지연배상, 지연이자죠. 지연배상과 잔금과 등기 교부는 동시행관계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그러면 중도금이 선이행 특약인데도 후 이행기까지 도래했으면은 이때부터는 4월 20일 이후부터는 중도금도 등기 넘겨받을 때까지는 못 준다라고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이행 특약을 맺었더라도 이행지체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하면은 그때부터는 항변권 생긴다는 거. 자, 이것 좀 주의하세요. 지연배상은 언제까지만 지연배상 문제다? 4월 20일까지. 그러면 4월 20일 이후부터는 항변권이 존재하니까 이행지체가 아니거든요.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항변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지났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죠.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정당하게 이행을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 아니요. 너가 안 주니까 나도 못 줘. 이게 항변권이야. 그러니까 정당성이 있어. 그러면 준다는 날짜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안 져요. 이해갑니까? 이행지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중도금에 대한 이행지체는 발생하지 않아요. 등기를 넘겨줬는데도 안 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행지체로서 해제가 되는데
등기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도금까지도 동시행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떤 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물어보면은 왜 갑은 중도금을 한 달 동안 기다립니까? 왜 그 전에 해제해버리지. 해제하면은 1,000만 원은 자기가 가질 텐데 이때 해제 가능한데 왜 해제권 행사 안 씁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토지를요 3년 만에 팔았어. 이 토지를 팔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팔렸어. 3년 만에 팔았는데 이 1억 원 받은 것도 후한 가격에 아주 잘 팔은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3년 동안 기다렸는데 팔리기를 한 달 정도 못 기다리겠어요? 다시 계약을 맺을 언제 팔릴지도 몰라. 이거 계약 해제하면은 그러면은 자기는 돈이 필요해. 지금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요. 나머지 9천만 원 돈이 필요해. 그런다면은 기다려줄 수밖에 없잖아. 계약을 해제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는 경우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 이때 해제하려면은 등기 넘겨주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때 해제하려면은 등기 넘겨줘야만이 해제가 가능하죠. 이때 해제하려면 4월 20일 지나고 난 다음에 해제하려면은 등기가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해제 못해. 왜? 이행지체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행지체지 여기는 이행지체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채무불량이 아니니까. 이해 갔습니까? 저 문제 잘 나오죠. 예를 들어드리는 거죠. 자, 우리 동시행항변권에서요. 여기 461페이지 성립요건 1번에 양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해서 나오죠.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세 번째 줄에 판례도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게 대하여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거기 그 밑에 여섯 번째 줄에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가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별개의 약정에 의해서 생긴 채무들 간에는 특약이 없는 한 항변권이 생긴다는 얘기, 안 생긴다는 얘기? 안 생긴다. 쌍무계약의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들 간에 생기는 거니까 별개의 약정에서 생겼을 때는 항변권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은 별것 아니고,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뒷장에 넘어가서, 여기 니을번이 중요하죠. 니을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상속, 채권양도, 채무 인수로 당사자가 변경됐어요. 그래도 항변권은 존속한다는 거.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어야 한다는 거. 변제기. 여기 잘 밑에 선행 의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예의가 있다 써 있잖아. 원칙은 없어. 여기 선행 특약을 맺으면은 원칙은 항변권 없어. 근데 예의가 두 가지 있다는 거. 그 예의가 제일 A번 불안한 항변권 써 있죠? 그 다음에 B번 선행 의무가 불이행 중에 후 이행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한 경우. 그 제목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불안한 항변권. 선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에 이행 불능 중에 후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써 있죠? 상대방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항변권 생긴다. 그래서 거기 나오잖아요. 그 B번의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을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잔금 지일까지 져야 하지만 잔금 지급 이후부터는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므로 이행지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써있죠? 중도금도 등기를 넘겨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행지체다,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아니다. 항변권이 있으니까.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우리 제일 밑에 니은번 수령지체인 경우라고 나왔죠? 거기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는 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판례는 인정한다. 판례는 인정한다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항변권이 있다 없다? 있다.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에게도 항변권이 계속 존속한다는 거. 그게 바로 뒷장에 나와 있는 판례죠. 자, 효력.
이행 거절 권능이죠. 여기에 1번의 끝에 연기적 항변권 거기다 붙여야죠.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별 밑에 연기적 항변권이라는 말 찾았죠? 그 다음에 이행지체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 즉 정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것 자체만 갖고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여기 항변권이 존재하면은 이행기가 지났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행지체 책임이 없으려면은 주장을 해야 하냐, 주장이 없어도 되냐, 이것 갖고 문제가 되죠. 자, 당사자 간에는 행사 없이도, 행사란 말은 주장 없어도, 없이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장을 해야 한다.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다. 주장하지 않아도 당사자 간에는. 그렇지만 소송상에는 법원에서는 법원이나 소송이라는 법원에서는 주장을 해야 이걸 원용주의라고 그래요. 원용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주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주장을 해야 이행지체 법원이 참작해 준다. 법원은 참작. 주장을 안 하면 참작 안 해줍니다. 그러면 소송이다 법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이행지체 책임이 면한다 이러면은 틀려요. 주장을 해야 이행지체 책임을 면합니다. 그러면 주장을 하면은 어떻게 판결 내립니까? 원고 일부 승수 판결이다. 이걸 상환 이행 판결이다 그러죠. 상대방이 저 사람이 안 주고 있으니까 나도 이행을 안고 있었습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주장을 하면은 당신 줄 거 주고 반환받아 가세요. 당신 이행하고 반환받아 가세요. 그럼 반환받아 갈 수 있으니까 원고가 이기기는 이겼지만은 전부 이겼다. 지가 줄 건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겼다 해서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다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여기 주장 당사자 간에는 주장이 필요 없는데 3번에 소송상의 효력이라고 나왔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없고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고려해 주는데 상환 이행할 것을 명하는데 이걸 상환 급부 판결. 급부라는 말이 이행이라는 말이에요. 급부라는 말이 뭔 말이다? 이행. 왜 제가 급부라고 안 쓰고 이행이라고 쓰냐면은 급부라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본 애들이 쓰는 용어예요. 일본 애들은 이행하는 걸 급부한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급부한다고 해요. 이행한다고 그래요. 이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용어를 쓰지 말고 우리 용어를 써야지. 상환 이행 판결 이래도 똑같은 말인데. 오케이? 그래서 자꾸 이행 판결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상계 문제다. 동그라미 4번.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 너는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거기 빗을 쳐넣어서. 자,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채무자가 상계를 요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항변권 의미가 없어져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 나왔죠. 3번 다 똑같이 나왔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토지를 1억 원의 을과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토지를 등기를 넘겨주는 것과 대금 지급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행 관계잖아요. 근데 이 1년 전에 갑은 을한테 빌린 대여금 채무를 가지고 있어. 1억 원 대여금 채무.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있어. 근데 지가 등기도 안 넘겨준 상태에서 이 대금 채무와 이 대금 채권을 상계시킨다고 하면 퉁치자고 하는 걸 상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쪽은 받아야 할 채권, 1년 전에 빌려줬던 바가 있는 대금 채권은 소멸했잖아. 근데 토지는 넘겨받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항변권이 우습게 돼. 의미가 없어져. 이 사람은 등기도 못 받은 상태에서 자기 채권만 없어지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면 등기를 넘겨줘야 할 의무자가 상계시키면은 상대방의 항변권이 우습게 돼버려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채권으로 상계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킨다. 그러면 이 등기를 넘겨받는 이쪽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것은 지가 등기를 못 넘겨받더라도 불이익을 지가 감수하겠다는 뜻이잖아. 이쪽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걸 수등채권이라고 그래요. 받는 것을 수등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주의하는 것은 자동이라고 하고. 오케이? 적극적인 것 갖고는, 주의할 것 갖고는 상계 못 시키고, 받는 쪽에서 상계시키는 건 지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수등채권으로는 상계가 가능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수등채권으로 안 나와. 계속 다 이걸로 나왔어. 3번 다 이걸로 나와. 갑이 등기를 넘겨줘야 할 갑 측에서 1년 전에 빌린 바가 있는 채무를 대금 채권으로 퉁치자고 하는 것은 이쪽의 항변권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갑이 대금 채무를 가지고 대금 채권으로 상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게 자동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이해 갔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자동 채권. 그렇지만 제일 밑에 줄에 수동 채권으로 상계가 허용된다 써 있죠? 그게 바로 을 측에서 받는 쪽에서 상계시키는 건 상관없어. 자, 그거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5번에 동생 관계가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거기다 붙여야죠. 동생 항변권이 있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안 된다? 소멸시효는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가 다 됐는데, 대표 예제 문제, 장년기출 문제니까 한번 따끈따끈할 때 풀어봅시다. 자, 계약의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 원상회복 의무. 이거 동시행관계죠. 계약이 해제되면은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 지분 간의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이것도 동시행관계다 그러죠. 이게 뭔 말이냐면은 갑과 을이 한 필지의 토지를 구분해서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이쪽을 갖기로 했고 을은 이쪽을 갖기로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을 구분 소유하기로 했는데 공유 등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고 그래. 그러면 서로 간에 지금 등기를 맡겨놓고 있는 거니까 서로 간에 지분을 넘겨주는 걸로 해야 이게 구분 소유 관계가 해소되는데 서로 간에 지분의 이전 등기 의무 관계는 상호 명의 신탁 관계라고 그래요. 이것 보고. 상호 명의 신탁. 명의를 맡기고 있는 신탁 계약이니까 이것은 동시행 관계다라고 판결 내리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출문제 2번이나 나왔어요. 상호 간에 이게 여러분들 확인해 드릴까요? 여기 462페이지에 참고에 통설 판례로 인정하는 경우 해갖고 6번 있잖아. 그 박스 6번을 보니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상호 간의 지분의 이전 등기라는 말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동시행 관계라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로 인정하는 동시행 관계. 그것이 2번째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와 말소 등기 서류. 이건 동시행 관계죠.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 관계라고 우리 전세권 공부하면서도 강조했던 바가 있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가 무효가 됐어요. 이 4번도 시험 문제 4번이나 나왔어요. 4번.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에 이게 지금 벌써 4번째 나왔는데 이자가 근저당권자예요. 근데 이자가 경매를 붙였어. 그래서 병이라는 자가 경락인이 됐어. 그러면 경락인이 돼서 토지의 등기를 넘겨받았고 경락 대금은 이자가 대금을 다 수령했죠. 경락 대금은 이자가 수령자야. 근데 이 경매가 무효화돼 버렸어. 경매가 무효화됐으면은 이 사람은 경락 대금 반환 받으면서 이 등기도 넘겨줘야겠죠. 근데 넘겨주는 상대방이 틀려. 등기는 갑한테 넘겨줘야 해요. 대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항변권이 생길 리가 없어요. 동일한 상대방한테 생겨야죠. 지금 대금을 주는 사람이 갑이 주는 게 아니야. 을이 주는 거야. 경락대금은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경매가 무효화됐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누구한테 반환해요? 을한테 반환해요? 갑한테 반환해요? 이 등기를. 갑한테.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항변권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벌써 4번째 나왔어요. 거기 무효가 됐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대금, 배당금, 반환 의무. 서로 간에 상대방이 달라. 왜 다른가 알겠죠? 그림을 그려보니까.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목적 부동산의 본등기 및 인도 의무. 이것도 동시행관계죠. 아까 우리 박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박스에 여기 참고 박스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인정하는 경우에서 4번 얘기예요. 4번. 4번을 보니까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목적 부동산의 본등기 및 인도 의무는 가등기 담보법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동시행관계라고. 그렇죠? 이렇게 동시행관계. 그걸 물어보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동시행항변권이 관계가 있지 않는 걸 고르라 했으니까 답은 4번이네. 4번은 동시행항변권이 있다.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없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4번이네.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그 해설도 나오잖아요. 서로 이행할 상대방이 달리 하는 것으로 동시행 관계는 있지 않다. 판례 해갖고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해설도. 자, 이제 동시행 항변권 정리했습니다. 동시행 관계라는 건 뭔가, 여러분. 그러면 위험부담을 들어갑시다, 이제. 위험부담도요, 한 문제씩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몇 가지만 정리하면은 위험부담 공부가 끝나는 거죠. 자, 볼까요? 위험부담이라는 건 뭐냐? 위험,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뜻하지 않게 후발적 불능으로 그 목적물이 이행불능으로 빠졌는데,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불능으로 빠졌는데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이건 이무기정이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죠. 그러면 자, 우리 그림을 하나 그려보고 설명할까요? 이 통나무 별장을 하나 지금 저 설악산 속초 앞바다를 보이는 그 기슭에 별장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거에 우리라는 친구가 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냥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이 별장에서 한 3박 4일 쉬고 나오면 인간성이 회복이 돼갖고 머리가 개운하게 돼. 이 별장이 참 좋아. 그러니까 야, 내가 후한 가격 줄 테니까 네 별장 나한테 팔아라. 근데 감히 안 팔았어. 안 팔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별장을 판다고 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었어.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맺었어. 3억 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래서 4월 20일까지 이행하기로 했어. 잔금 지급과 이때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어. 근데 뜻하지 않게 3월 20일 날 산불이 나버렸어. 산불이 나서, 자, 이 봄에는 산불 조심해야 하잖아요. 산불이 나서 이 별장이 다 타버렸네. 그러면 이거 후발적 불능이에요.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있었지만은 나중에 불능이잖아. 이행하기 전에 불능이 돼버렸잖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불이익을 누가 감수할 거냐? 계약은 유효해요. 매매 계약은 유효해. 계약 체결할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그 후에 불능이 되더라도. 그러면 이행을 못 해주는 거에 대해서 불이익을 누가 감수하냐? 자, 원칙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채무자가 누군가가 문제죠. 매매계약에서 잘 들어요. 잘 들어. 지금 불능채무자를 얘기해요. 불능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불능이라는 문제는 생겨. 근데 대금이라는 불능이라는 건 없어. 돈이라는 것은 지가 없는 거지. 돈이 은행에 씨가 말라서 이행을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돈은 세상에 불능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오케이? 이해갑니까? 돈은. 그러면 돈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으니까 불능채무, 채무자다 하면은 이 매매 목적물이에요, 아니에요? 목적물의 불능이라는 건 있죠. 매매 목적물. 그러면 이행할 의무자가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매수인이 채무자예요? 매도인이. 불능채무, 채무자는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인은 채권자예요.
매수인은 대금으로 얘기하면 대금 채무자잖아. 대금은 불능이라는 문제가 없다니까. 지금 불능 채무, 채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얘기한다? 매도인. 이걸 이해 못하면 안 돼요. 매도인만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매도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쌍방의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예요.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되는 거. 그러면 자,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못 하죠. 갑이 채무자라고 그랬어요. 상대방 을이죠. 에게 이행 청구를 못 하죠.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이행 청구를 못 한다는 것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계약금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다 돌려줘야죠. 중도금 받았으면 중도금 돌려줘야 하고. 다 돌려줘야 해요. 그러면 3억 원 주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산불이 나갔고 지금 손해는 누가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행되기 전까지는 갑이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그럽니다. 채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야. 너무 그 건물이 넘겨지기 전까지는. 오케이? 이해갑니까? 두 번째. 예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다. 538조. 자, 채권자가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불이 난 것을 보니까 잘 들어봐요. 을의 잘못으로 을이 자기 친구들한테 이 별장 샀다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 모아갖고 빈 별장이니까 갑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좀 이번 주말에 좀 사용해야겠어.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별장을 친구들 모아갖고 바베큐 파티를 하다 보니까 불이 나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양주 몇 번 먹고 해롱해롱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을의 잘못으로 불이 났어.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불능이에요. 아니면은 을이 받아줘야 하는데 안 받아주다 보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산불이 나서 불이 나는 경우 있죠.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쌍방의 잘못이 없는 불능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수령지체라는 것은 채권자 지체라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안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의 잘못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채무자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채권자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죠.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이행 청구한다 못한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건물이 다 불이 났다 하더라도 을한테 3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갑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안 해요. 대금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손해가 발생하지 않죠? 돈 받았으니까. 이해갑니까? 그러면 갑이 이 건물을 넘겨주면은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내야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건물을 등기를 안 넘겨준 상태에서 대금은 다 받았잖아. 그러면 세금 내야 할 것을 안 내게 됨으로써 이익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채무자의 면제, 그러니까 이행 면제로, 이행이 면제됨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있죠? 양도소득세를 등기를 넘겨줬으면 1,000만 원 갑이 내야 하잖아. 근데 등기를 안 넘겨줘도 되니까 대금은 3억 원 다 받는데 1,000만 원은 이익이 발생한 거잖아. 그 이익은 발생 시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는 거. 누구한테 반환해야 한다? 을한테.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거. 오케이? 재미없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여기는 을이 잘못이 있으니까 안 돼. 근데 여기는 을의 잘못이 없잖아. 을의 잘못이 없죠, 지금? 쌍방 귀책사유 없어. 근데 이 건물에 화재 보험이 가입이 돼갖고 보험금이 5억 원 나오네.
근데 을은 자기가 산 건물이니까 5억 원으로 보험금을 선택하고 싶어.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대상청구권, 화재 보험금은 채권자가 선택이 가능하죠. 자, 5억 원 화재 보험금을 나온다면은 제가 을의 입장에서는 3억 원 줄 테니까 보험금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보험금을 선택할 때는 반대급부는 이행을 해야 해요. 3억 원 줘야 해요. 이거 안 주면서 5억 원을 지가 받는다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샀던 건물이니까 보험금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오케이? 근데 이 대상청구권을 채권자가 선택을 하면은 채권자가 잘못이 없을 때 여기서만 가능하지, 여기는 채권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는 대상청구권 선택 못 하죠. 화재 보험금이 나온다 해도. 오케이? 이해 갔죠? 자, 그런 거. 자, 위험부담, 여기. 원칙은 채무자주의다 써 있잖아요. 거기에 요건의 두 번째 줄. 쌍방의 책임 의무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효과 제일 밑에.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 빨리 밑줄 치세요. 467페이지. 여기 반대급부를 하였다면은 그거 다 반환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계약금이고 중도금이고 다 반환해야 한다는 거. 반환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채권자주의다 해갖고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3번에 이 작은 동그라미 1번. 채권자와 귀책 사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채권자주의로 전환되어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동그라미 1번. 밑줄 쳤어요? 그러면 2번을 보니까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 여기 채무자가 이행 면제로 자기 채무 이행 면제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것까지 기억해야죠. 자, 위험부담. 그러다 보니까 다 얘기됐는데 대표 의혹 문제 작년에도 나왔고 뭐 재작년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갑은 자기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토지에 수용이 되는 바람에 수용이 됐으면 불능이에요, 아니에요? 이제 불능이죠. 소유권 넘겨주지 못하죠. 그러면 수용은 공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이 되는 거니까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능이죠. 매도인도 잘못 없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죠.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를 떠올려야죠.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소유권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옳은 거. 자, 을이 지금 매수인이잖아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한테 팔았다고 했으니까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죠. 을은 계약을 해지하고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 한마디라도 있어요, 없어요? 대금을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하냐, 이행 청구할 수 없냐, 이행 청구하냐, 이것만 지금 따져본 거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을은 갑의 수용 보상금 청구권을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대상 청구권이라고 그러죠. 을은 그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상 청구권, 수용 보상금 있죠. 양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은 맞았죠.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을은 이미 중도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응? 지금 채무자 옳은 거, 채무자 위험부담. 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았는데? 부당이득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답이 그러면 두 개가 돼버리는데 이거 오타가 나온 것 같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야 할 것 같네. 그 다음에 4번. 을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실력배상을 청구.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을은 매매대금의 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수용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한다. 이게 틀렸나요? 수용보상금은 양도를 청구하는 거지 내가 수용보상금 수령권자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5번은
틀렸고 양도를 청구할 뿐이죠. 그러면 대상청구권으로 양도를 청구하는 거니까 2번이 답이 2번이 나왔잖아요. 2번 맞았고 3번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이라는 말 때문에 틀렸는가? 그건 아닌데. 그 중도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았어요. 3번. 그러니까 없다라고 고치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답을 하나만 하려면 거기 밑에 판례 읽어볼까요? 중도금이나 계약금, 중도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써 있잖아. 그 밑에 해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1번과 3번을 묶어서 써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답이 두 개가 돼버려요. 그 제가 볼 때는 오타야 이거. 타자 치면서 오타로 나온 것 같아요. 3번에 없다라고 고치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오타 있거든요. 오케이? 실제로 우리 민법 답 두 개 없었어, 작년에. 답 두 개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으니까 오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간, 내용을 알면 돼. 자, 여기 이거 이미 지급한, 여기 이때는 대금 지급할 의무 없잖아.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했으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야. 만약에 그게, 안 고치려면은 답이 두 개가 돼버려요. 옳은 것이 두 개가 돼버려요. 3번을 없다라고 고치할 것 같아요. 3번. 자,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별표하세요. 이거 매년 나와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안 나올 데가 없어요. 매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의 효력 파트가 세 군데예요. 우리 지금 계약의 효력 쉬고 난 다음에 들어왔잖아.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세 개 중에서 세 개가 다 나올 때도 있어. 29위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아니면 두 개. 세 개 중에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이 세 개 다 어려요. 제가 볼 때는.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못 나와도 두 문제는 나오거든. 아니면 세 개가 다 나올 때도 있고. 지금 29위 같은 경우는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별표해 놓으세요. 이건 매년 나와. 안 나올 데가 없어.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냐. 여러분들 생명보험계약을 맺었을 때 보험금은 누구한테 지급토록 해요?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만 여러분들 자녀에게 보험금 지급토록 지정을 해놓죠. 그러면 자녀가 지금 이제 10살 먹은 애기야. 그래도 수령권자가 되는 거야. 자녀는 보험회사와 엄마가 그런 계약을 맺었는가도 몰라. 그래서 상관없어.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내가 계약을 맺었지만은, 내가 계약 당사자지만 지금 보험금 수령권자는 누구다? 제3자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운송계약. 자, 뭐 택배 회사와 누구한테 이 물건을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수령권자가 제3자잖아요. 계약은 둘이 맺는 거지만. 오케이? 그 다음에 공탁계약. 변제를 위한 공탁. 공탁이라는 건 맡겨놓는 거잖아. 찾아갈 수 있는 공탁 출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한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공탁소에 맡겨놓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걸 공탁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것들 뭐 등등 많아. 병존적 채무 인수계약. 이게 중요하죠. 자, 이게 뭔 얘기인가 좀 설명 들어갈게요. 갑이 이 건물을 을과 1억 원에 매매를 해요. 근데 대금은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병한테 갖다 주기로 하네. 그럼 왜 그런가를 봤더니 갑이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서 이 매매 대금으로 대신해서 갚으려고 그래. 그러면 갑의 채무가, 지금 갑이 기존 채무가 있어. 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갑의 채무를 넘겨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넘겨받죠? 채무 인수라고 그래요. 대신해서 갚아주기로 내용을 정했어. 을이 오케이 했어. 그러면 이자는 지금 갑의 채무를 을이 인수했는데 병은 을한테 받던 갑한테 받던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기존의 채무자에게도 채무가 그대로 있고 이자에게도 채무가 그대로 존재해요. 있고 새로운 인수인이도 병한테 채무자가 된 거예요. 둘이 연대 채무 관계야. 그렇다고 해서 더블로 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무나 채무를 갚으면 이 채무도 없어지죠. 이걸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도 하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계약은 둘이 맺은 거죠. 그렇지만 대금은 누가 받는 거예요? 병이 받는 거예요. 병을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기라는 제3자의 약관 계약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취득하기라는 내용이 있는 계약이다. 오케이? 그걸 요청하는 자다 해서 이자를 요약자라고 그래요. 이자를 뭐라고 한다? 요약자. 그걸 응납해주는 자예요. 승낙해주는 자예요. 이자가 낙약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 수익자라고 그래요. 제3자를 수익자.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의 이 관계, 어떤 원인 관계가 있잖아요.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되더라도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대가관계는 계약에 영향이 있다, 계약의 영향 없다. 계약의 효력에 영향 없다. 영향 없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요약자와 낙약자의 이 관계, 이 매매계약, 이게 보상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계약의 내용이죠. 이게 계약의 내용이다 보니까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이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동시행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들은 다 병한테도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수익자한테도, 수익자에게도 대항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약자나 낙약자는 계약이 무효니까 너한테 1억 원 줄 것 없지 않냐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익자는 제3자의 보호 규정이 있잖아요. 이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보호 규정에 해당 없죠. 그래서 형제가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화됐어. 근데 병은 선의예요. 그러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선의인 병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형제 잘 나오죠. 선의인 병이라 할지라도 보호 규정이 안 돼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왜 그렇죠? 제3자와 보호 규정의 제3자는 누구만 얘기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만이 제3자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은 이거 하나지. 이 사람이 또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 속에는 들어가지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속에는 해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3자와 제3자의 보호 규정을 비교해 보면은 계약 당사자 의유자를 제3자라고 그래요. 계약 당사자 의유자. 그러면 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관계를 맺은 자를 제3자의 보호 규정이라고 그래요. 제3자의 보호 규정은 제3자보다도 훨씬 좁아. 그러면 병의 좌표를 찍어보면은 제3자 속에는 들어가. 큰 원 속에는 들어가. 근데 작은 원 속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병의 좌표를 찍어보면.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 효력을 병이 선으로 할지라도 병한테도 무효가 됐음을, 취소가 됐음을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한다.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수익자가 이 계약의 핵심이죠. 포커스죠. 누구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러면 수익자 중심을 알아내야죠. 이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계약 당사자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요약자, 낙약자만이 계약 당사자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의 취소권, 해제권, 원상 회복 청구권 이런 것들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이 수익자는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 1억 원의 채권이 병에게 확정됩니다. 왜? 안 받는다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하냐? 수익 의사표시는 낙약자한테 해야지. 에게 행사해야 한다. 그럼 낙약자한테 행사하면은 이제 채권이 대금 1억 원의 대금 채권은 병에게 확정되죠. 수익 의사표시를. 알겠죠? 낙약자한테. 그러면 이 수익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가 확정되는 권리의 발생 요건이라고 하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됐고 유효해요. 그러면 수익을 거절했어. 나 이 부담 있는 돈 안 받는다. 거절했으면은 계약은 유효하고 이 대금을 병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갑한테 주면 의뢰 건물 취득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세 번째. 그러면 낙약자 측에서 당신 어쩔 거요? 수익할 거요? 안 할 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요청해 볼 수 있는 최고권이 있죠. 근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요청했는데 확답이 없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받겠다는 뜻이다. 안 받겠다는 뜻이다. 안 받겠다는 뜻이다. 그러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은 채권이 확정된다고 그랬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계약 당사자, 요약자, 낙약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죠. 변경 또는 소멸이 금지됩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자, 마지막으로 낙약자 측에서 이행을 안 해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에요.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하면은 수익자는 해제는 못 한다고 했죠? 수익자의 해제권은 없어요. 해제권은 없어요. 그 대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해제는 못 하지만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했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죠. 낙약자한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 이 낙약자가 이행을 했거든요. 이행한 후에 이 계약이 무효화됐다, 계약이 해제됐다, 취소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행된 부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 회복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상대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행을 한 후에 계약이 무효화됐을 때,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을은 대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갑한테. 병한테는 이행한 후에는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오케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다면은 한 문제는 내 것이다. 자, 다 얘기했어요. 우리 볼까요? 469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해갖고요.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법적 성질이다. 법적 성질. 이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며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써있죠? 세 번째 줄에. 기억번의 세 번째 줄. 제3자, 수익자는 계약 당시에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거기 밑줄 쳐야죠.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제3자는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제3자 약관해서요. 거기 병존적 채무 인수 거기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거. 병존적 채무 인수 계약이 뭐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우리 계약의 원인관계 해갖고요. 여기 보상관계 기억번에 제일 밑에 기억번에 A번의 끝에 따라서 보상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써있죠? 그거 밑줄 쳐야죠. 이게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관계의 하자 흠결은 계약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거기 밑에 B번 수익자는 보상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이 보상관계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문제 한 지문에 나옵니다. 이게 한 지문에 나옵니다. 5개 지문이 연결될 텐데 이게 한 지문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대가관계 471페이지.
대가관계 두 번째 줄. 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두 번째 줄.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의 효력에 영향 없다. 이게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대가관계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계약의 효력이다 해서요. 제3자 수익자에 대한 효력 해갖고 기업권의 세 번째 줄부터 제3자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권리의 발생 요건이지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거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이게 무슨 요건이다? 권리의 발생 요건이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러면 틀려요. 발생 요건.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수익의 의사표시 하기 전에는 여기 니은번의 네 번째 줄, 즉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계약의 이익 향수 여부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낙약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그 이익을 받을 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거.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수익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도록 확답이 없으면은 뭔 것으로 본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자, 수익의 의사표시 한 후에는 이 제3자에게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당사자는 합의로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다. 거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계약 내용을 변경 소멸시킨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 판례박스 밑에 제일 밑에 수익자는 계약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계약의 해제나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무엇은 할 수 있다고 나왔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거기 여기 이거 보세요. 낙약자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겼을 때 수익자가 계약의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무엇은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박스 1번, 2번 두 개 다 별표해 놓으세요. 1번, 2번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 2번 얘기가 낙약자에게 수익자가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써 있잖아요. 오케이? 1번, 2번 다 별표해 놨어요? 473페이지. 자, 요약자는 계약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낙약자가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요약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요약자가 계약 당사자니까. 거기에서 니은번의 두 번째 줄에 미술 취하죠. 제3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동의 없이. 거기다 동그라미죠. 동의를 얻어야 해제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의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낙약자는 원상회복을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수익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이거죠, 이거. 대금을 이행을 했어. 근데 이 계약이 무효 해제됐어. 그러면 이 낙약자가 이 원상회복을 누구한테 청구해야 한다? 대금 반환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한다? 요약자한테. 수익자한테는 반환 청구한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대표 예제 문제, 작년 문제네요.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풀어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설명 중 틀린 거. 제3자가 하는 수익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누구다?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여기 동그라미 쳤죠? 수익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해야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낙약자한테 해야 합니다.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낙약자는 기본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본계약이 이거죠. 이게 기본계약이에요. 기본계약을 가지고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수익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근데 대항할 수 없다 나왔으니까 2번이 틀렸죠. 3번.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은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아까 동의 없이에다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아까 제일 위에 니은번의 두 번째 줄.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잖아. 오케이? 아까 동그라미 쳤던 기억나죠? 그러니까 3번 맞았죠. 4번.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자, 수익자 여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도 해제권도 없고 원상회복 청구권도 있다겠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3번도 맞았고, 아니 4번도 맞았고. 5번.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행위 능력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수익자는 취소권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취소권, 해제권, 원상 회복 청구권 없다고 했잖아요. 왜 취소권이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 계약이 취소 사유, 해제 사유가 생겼더라도 수익자가 계약 취소, 해제 못해.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만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취소하지 못한다. 5번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만 틀렸잖아요. 가짜다 안 가짜다. 이것만 알면은 한 문제 내 것이구나라고 알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알아야 한다고요? 너무 몇 가지 안 돼. 자, 이거 세 줄까? 하나. 이거 하나 알아야 하고. 이거 둘. 셋. 그다음에 넷. 다섯. 뭐 6개. 이런 정도. 그러면 6개 중에 5개가 나오니까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죠. 오케이? 6개 중에 5개가 나와. 자, 우리 계약을 해지. 쉬는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조금 쉬었다가 또 시작합시다. 알겠죠?